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남편은 다 좋은데 경제적인 면에서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제 측면에서는 누구 닮은 것인지 영광이었고 연애할 때는 제가 관리해주고 남편이 옆에서 배우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게 되지 않아서 제가 골머리를 썩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보, 통장에서라도 해라 하니까 왜 말을 안 들어? 통장 하나로 관리하는데 지출이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인지 정리가 되겠어? 그리고 매달 얼마씩 따로 적금을 넣든 저축을 하든 해야 돈이 모이지. 아이 시끄러워. 왜 이렇게 맨날 잔소리야? 나는 통장이 여러 개가 되면 관리할 게 많아져서 힘들단 말이야. 그냥 이대로 써, 여보. 저번 달에도 월급 받은 거 알지? 그러다가 더 심각해졌잖아. 연체세를 3번이나 냈으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모르는 거지.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야. 아이 잔소리에 당신은 맨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말해. 매번 결혼 초반에 이렇게 싸워서 결국에는 이혼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제가 경제 관리를 맡기고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죠. 그래도 남편과는 집안 경제 이야기에만 얘기가 나오면 싸웠어요. 질릴 만큼 싸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견뎠던 이유는 시아버지가 저를 며느리로 매우 좋아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늦게까지도 남편과 이혼한 뒤부터 제게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집에서 떠난 뒤부터 시댁과 우리 집을 포함한 경제 활동의 유일한 주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듯 구는 태도였어요. 아, 앞으로는 내가 통제할 거야. 당신한테는 생활비만 줄 테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사용하는 카드도 다 내 손에서 관리될 거니까.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해. 그게 무슨 소린가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낭비한 적이 없어요. 낭비한 건 당신이 하겠죠? 또, 당신은 돈 관리를 못 하잖아요. 당신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통장 관리까지 당신이 하겠다니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동안은 당신 덕분에 굴복했을 뿐이에요.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건 나 혼자니까 당신도 잘. 내 생각은 내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야겠다. 진짜 정말 믿기 어려워. 10년 동안 내가 돈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더니 또 남편을 무시하려는 건가? 아이고, 앞으로 돈을 관리하는 걸 보면 당신도 찍소리 못할 걸 어디서 돈이 없어서 굶는 걸 당연시했던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당신은 경제관리 개념이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 해. 내게 맡겨. 아무리 말을 해봤자 남편은 무조건 자기가 계좌를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제가 계좌 내역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조차 못하도록 남편이 본인 계좌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렸어요. 어이가 없지만. 생활비는 매달 지불하고 있어서 불안했지만 일단 내버려두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통장을 가져가서 돈을 사용하는데 친구처럼 방종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계좌 내역까지 제가 알 수 없었지만 딱 봐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차를 새로 사서 골프에 미쳐 살면서 그 골프를 신우와 그렇게 자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오빠, 이번 주말에 알지? 나 완전 기대하고 있잖아. 우리 저번에 클럽에서 함께 한 사람들 중에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기쁘다. 혹시 그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남자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다음 주말에 함께 가자고 다시 연락해봐. 분명히 온다고 할 텐데. 그럼 내가 얼마나 호감을 잘했는데. 완전 푹 빠진 것 같더라. 다음 주 주말에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오빠도 시간 비하나?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 같던데 저번 주에도 갔고 이번 주랑 다음 주에도 가기로 한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언니, 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 말고 다음 달 말인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상하네. 좀 전에 분명히 이번 주랑 다음 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언제 그랬다고? 그리고 우리가 골프 치러 가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라도 해야 돼. 아이야,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신우는 정말 정신이 단단히 나가 보였어요. 신우는 이혼을 해서 혼자 애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 다 팽개쳐 버리고 다니는 거였어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 거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하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남편이 골프 칠 때 입고 갔던 외투와 가방을 뒤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외투에서 길다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는데 골프 용품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남성용뿐만 아니라 여성용 골프볼과 골프채를 잔뜩 샀더라고요. 보니 남편이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골프복, 골프채를 죄다 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저한테 숨기면서 그러고 다니는데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싸우고 당신 미쳤어. 또 나 몰래 골프 용품 샀다라고 했어요. 숨겨둔 거 내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돈 다 쓰고 되다가 우리 완전 파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린 건지요? 정신이 단단히 나갔네. 아주 돈 좀 그만 써. 그걸 또 귀신같이 찾아냈네. 근데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참견이야? 그동안 그만큼 참견했으면 됐지? 두고 봐.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뭘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지금도 아가씨 것까지 다 사주고 돈 다 쓰고 다니면서 지금보다 더 한 짓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정말 파산해. 우리 집 파산시키는 당신도 파산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대책도 없이 왜 이래? 대책이 없다니 내가 매달 돈 벌어오잖아. 내가 벌어와서 책임지겠다. 돈 한 번은 당신이야말로 왜 이러는 건데? 아,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러는데? 남편과 이렇게 싸워대도 결론이 나지를 않자 저는 신우한테 따지러 갔어요. 남편이 따라오지? 말은 했지만 그래도 골프를 치러 가는 날 바로 따라갔어요. 가보니 신우는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골프를 치면서 서로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신우는 저를 보고 냄새가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아가씨를 확인해보니 남편한테 골프를 가는 모습을 보이며 골프책을 받아왔던데 이런 상황이 괴로울 거예요. 서로 애가 있는 사이라고 해도 애가 있으면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해요. 남편의 월급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면서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 진짜 양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어머, 언니 왜 이러세요? 아니, 저는 오빠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오빠가 주니까 받은 것 뿐인데요. 제게 잘못이 있다고 하신다면 좀 고리타분한데요. 당황스럽네요. 아, 그러겠다 했잖아. 내가 동생에게 골프 용품 좀 사줄 수 있는 거지? 남자친구도 있는 마당에 이래야 해. 신은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연기를 하면서 저를 아주 새초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주 얄미 정말 주둥이를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아무튼 한 번 더 이러고 다니면 저도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집 돈으로 본인 골프 용품 사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요. 골프를 매주 이렇게 다니진 말든가요? 제가 신의 잘못을 언급하며 으름장 흘려도 그래도 신은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눈치가 보인 것인지 일단 한꺼풀 굽이라 그요.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요. 즐겁게 골프 치러 나왔는데 이게 뭐야? 신우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게 마누라라고 여동생이랑 여동생 남자친구 앞에서 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잘하는 짓이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맞받아 쳤죠. 그 입 안 닥쳐 위신 파산하고 나서도 위신 찾을래 뭐가 잠재워 있다고 투덜하는 거야? 이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정신 좀 차려야 해요.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신우도 뚱한 표정을 하고서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인간들 양반을 조금 잡았고 한동안은 조용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시작했어요. 제 37,000원으로 옷가게에서 결제된 것 뭐야? 저번 달에도 옷을 샀는데 이번 달에도 계속 옷을 사는 거야?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그렇게 한가해? 필요한 건 우리 딸이 산 것이지 내가 아닌? 또한 당신이 골프 치러 다니면서 남자친구인 신이나 신우한테 돈을 펑펑 쓰고 다니잖아. 셋이 모두 맞서 싸워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의 옷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나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제한해야만 하는데 당신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쓰잖아. 나도 조금 불평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남편은 제가 돈을 관리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000원이나 100원 단위까지 언급하며 살 수 없게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어. 최근에 5,300원이나 하는 커피를 마셨다고? 이 동네에는 1,500원짜리 커피가 많은데 약속이 있어서 동네 카페에 가서 마신 거야? 나는 어디로 카페를 가야 하는지르디. 갈지 정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5,3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5,300원이 아니라 53만 원도 우습게 쓰잖아. 내가 돈 버니까 그래도 되겠지만 근데 당신은 돈 안 버니까 100원이라도 아껴야 할 거 아니야. 5,300원짜리 커피면 마시지 말고 물이라도 마시던가 그렇게 계속 못 살게 굴기 시작하길래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아냐면서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차라리 남편이 나가버리니 더 낫겠어요. 제 일상이 조용해지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이전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저에게 살살 다가오던 거였어요. 여보, 내가 최근에 좀 너무 했나 봐. 집을 떠나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했나 싶더라고. 이제 좀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잘 지내보자. 뭐, 웬일이야? 나한테 하는 얘기 맞지? 참, 오래 살고 불리네 진짜야. 믿어줘. 그래도 집에서 살 때가 더 좋아. 앞으로는 말을 좀 잘할게. 알겠지? 그래서 반성하겠다. 다행이야. 알았어. 몇 번째인가 이렇게 연락했더니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정말로 한동안 전과 다르게 너무 잘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같이 치킨 먹을까? 애들이 자고 나면 같이 치맥 어때? 걱정 마. 치킨 값은 내가 내겠으니까 좋지? 그래. 오랜만에 먹고 싶은데. 알았어. 야호. 오늘은 치맥 먹는 날, 당신이랑.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언제였지? 완전 흥미로워요. 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의심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회사에 우리 팀에 자대난 팀이 있거든. 그분이 나에게 부동산 투자에 좋은 물건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 부동산에 가면 다들 돈이나 집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없다고 하면 나를 거들떠도 안 보고 정보도 주더라고. 내가 돈이 없다고 생기나 봐. 그런데 진짜 대박 투자인데 잡기만 하면 대박인데.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당신 괜히 꼬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조언해준 다른 팀원도 작년에 부동산으로 재미를 느꼈다니까. 이번에 누가 알려줄 거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부동산만 가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남편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질려할 정도로 자주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우리 집 말인데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만 명의가 있잖아. 나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 있어? 부부간 명의 신탁이라는 계약이 있는데 그게 불법은 아니래. 부부라면 경제 공동체나 그러니까? 나 부동산 투자 좀 하게.
진명이 좀 바꿔주라. 명의를. 여보,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난 일단 반대야.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친정에서 해준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자기 명의의 집을 보여줘야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 남편이 꾸준히 말하며 저를 설득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남편은 시간을 들인 노력 끝에 한번 시도해보자는 기회를 주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진명아, 내 앞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부탁 좀 할게. 내가 너를 속이는 게 아니야? 집만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공동재산인데 이 집은 친정에서 나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 당연히 고민은 되겠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얼마나 그러는지 상관없이 내게 편한 게 명백하게 있습니다만 남편이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해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오겠다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어릴 적에 빨리 수술로 교정해야 한다고 해서 당장 수술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시기가 조금 늦은 편이라 수술을 한 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추적을 하며 치료가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바로 예약을 해도 대기가 몇 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가 눈이 안 좋다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머릿속이 어지러운데 치료비를 생각하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졌는데 투자로 아이 치료비를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명의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바꾼 지 며칠 후 갑자기 누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가보니 신이가 내 셋을 들고 짐을 이고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물었더니 신우가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 오빠가 이 집을 제게 주겠다고 했던데요. 이 집은 이제 우리 오빠 명의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살려고 왔어요. 처음 듣는 말에 매우 당황해해서 바로 남편을 찾아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아가씨가 새 아이를 다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던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당신이 아가씨에게 집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맞아요.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명의를 변경했었는데 아가씨에게 그걸 넘겨준 거예요. 친정에서 주신 집을 왜 갑자기 시누이에게 넘겼는지 또 투자한다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쉽게 넘겼는지 궁금해서 계속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추궁하자라며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결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한 건 아이고, 동생한테 죽이려고 했다니까 왜 그렇게 말이 많지? 내가 동생이랑 박서 방안 빌린 돈이 많단 말야. 우연히 우리 동생 또 넷째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내 돈이니까 집 주기로 했어. 대체 얼마 빌렸다기에 집을 줘야 돼? 박서 방이라니 아가씨,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남자친구 아니라고. 돈을 빌렸단 말야. 아니, 두 사람은 이미 결혼 약속한 사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단지 대체 얼마를 빌렸는지 집을 넘겨줄 정도인데 말야. 당장 얘기 안 하니 계속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을 피하다가 결국 실투를 하는 게 보였어. 진짜. 이 맨 처음에 골프에 쓴 돈은 내 돈 많은데. 이후부터는 동생이 대출받은 돈으로 썼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아가씨 이름으로 대출받아 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나 집을 주기로 했어? 1억을 골프 용품만 산 게 아니라 골프 회원권 사느라 돈이 많이 든 거야? 머리가 펑 돌았어요. 정말 제가 이딴 사람이랑 산 게 호구였구나 생각했어. 호구짓을 당했구나 생각하며 남편을 믿은 저를 탓했죠. 이 두 남매들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니겠어요? 골프 치러 넘는 돈 1억 원을 쓴다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미쳤어. 미쳤어. 골프 회원권과 집까지 넘긴 거면서 왜 돈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박서방 집안이 사업으로 돈을 좀 벌어서 남긴 집안이야. 좀. 사는 집안 자식인데 내 동생이 그 사람이랑 재혼하려면 잘 보이려고
물질 공세를 좀 펼친 거야? 박서방이랑 동생이 잘 되면 나한테도 그만큼 준다고 동생이 약속했다는 말이야. 하지만 돈을 그렇게 쓴 것도 황당해서 당신이 도와주려고 돈을 썼다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 동상도 빚파야 하니까 그렇겠지. 나한테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신우가 돈이 없으면 집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남편은 있지도 않은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부드럽게 저를 설득한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수술 소식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잘 대해주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다고 느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두 남매를 이겨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한 일은 이혼을 통해 시부모 집을 나온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시던 아버지였는데 시어머니와 이혼해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시부모 집에서의 이야기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와도 같이 혼자 살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부터 남편을 향한 감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이혼 사유는 이랬다. 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경리를 만나 엄마가 상처를 받았다. 처음엔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그 경리와 재혼해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실망하고 연락을 끊으려고 했지만 나는 계속 아버지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을 찾아와서 시어머니와의 이혼 사유를 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격리와 재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 후에 만난 사이였고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건네지이야, 나한테 증거도 있어. 그런데 본인이 찔리니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아들이랑 딸한테도 이간질을 한 거야. 아버님,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증거도 있으면 이혼 소송이라도 진행하지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사니까 소송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럴까 했는데 그냥 그 소송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걸 아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 이 나이 먹어서 이혼 소송으로 에너지 쓰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나는 돈을 잘 보니까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전초 있지. 그때는 바람피 뭐가 씌어서 그런 생각은 못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시아버지는 이혼 전문 소송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아무리 전처가 이간질을 했다고 해도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아요. 너희들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아주 싸가지 없이 대답하면서 찬밥 취급했어요. 전처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이들을 보기 싫어합니다. 너와 우리 손주들은 정말 예쁘다. 버님, 이런 사연이 있을 줄 몰랐어요. 남편의 말만 듣고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많으셨네요. 지금은 재혼해서 좀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훨씬 낫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까닭을 알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요.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내가 내 아빠가 되어줄 테니까. 진정한 아버지처럼 생각해.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감사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며 남편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도 생활비를 박하게 주시면서도 제가 버티게 해주시는 것은 시아버지가 손주들을 경제적으로 종종 지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연락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집을 신명나게 넘겨버린 상황을 알게 된 후 변호사로서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에게는 슬픈 소식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생각해 볼 일이 더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일러놓았지만 친아들과 친딸 이야기라서 시아버지가 주저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시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도와주신다고 해서 나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나와 내 자식들은 재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인간들이 가끔 혼주를 내야겠다 해서 나는 덕분에 이혼 전문 변호사 시아버지의 도움 없이 수월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 그리고 모든 게 준비된 이후 남편에게 말했어.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과 이혼할 거야. 당신이 나를 잘못 보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 동안 우리는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 없다. 누구의 마음대로 내 집을 넘길 거냐? 저희 집은 아가씨에게 넘겼어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아, 그래. 어디 한번 이혼해봐에 돈을 벌 능력이 없으면서 쉽게 이혼할 수 있겠어? 어차피 나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잖아. 아, 당신, 그리고 이 집은 동생에게 벌써 명의를 넘겼으니까 어차피 당신은 되찾을 수 없을 걸.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짧았어요. 나는 시아버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할 거로 꿈에도 몰랐겠죠. 얼마 후 시댁에 갔을 때 나는 시와 신우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가씨, 저 이혼할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혼 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래, 나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내가 벌고 있지, 집도 내 것이니. 동생에게 맡기는 편이라도 내가 키우면서 애들도 기대했다면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러게요. 언니야,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해봤자 언니만 힘들 거려. 잘 생각하세요. 그러게, 너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구박하더니 소박한 내가 맞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이혼을 하느니 막으니 그래? 그냥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아니요, 재결 결혼할 거예요. 그동안 저희 아빠랑 이혼 소송을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아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이신가요? 제가 시아버지를 모셔서 들어와 이야기를 하자. 당연히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들 같은 내. 완전히 차분해지고 말도 헷갈려요. 아니요, 아버지, 아빠라고 내가 그 남자와 결별했는데 당신이 나를 배신해 이럴 수가 있어. 배신자야. 이런 것은 기입을 해야 해. 내가 그 남자와 연락하는 모습을 본다면 나를 겁나게 만들어. 어린 악마야? 바람피고 이혼한 그 남자가 무슨 이혼 소송을 해.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는데 완전히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머리도 나쁘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까지 모두가 나를 향해 욕을 쏟아 부을 때 난리가 났어. 남편이 어떻게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뛰어대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웃음을 짓곤 했어. 모두가 어질러 놓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 다들 조용히 해. 너희 셋은 나를 목숨 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몹시 부당하게 대해도 며느리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며느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했어. 너희와 같은 잘못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내가 우리 며느리를 도와서 너희를 처벌할 거니까 준비를 해두어야 해. 처벌이라 함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내가 유리하다. 넌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전문 변호사이고 너와 며느리가 진명을 변경하는 부부간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어. 그것은 완전히 합법은 아니지만 증거가 있다면 며느리가 원래 명의자임을 증명하고 명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 그리고 집이 우리 며느리의 것임을 입증하는 준비를 해두었을 뿐이야. 해도 증거가 넘쳐서 알아? 처음에 남편은 시아버지의 설명을 듣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주었어요. 내가 이혼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명예 반환 소송을 하면 그 집이 다시 내 것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명의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명의를 바꿔주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 집에 권한이 없다고,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라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놀라더라고요.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그제야 입을 열고 조용해졌어요. 정말로. 아, 아버지, 저 말이 사실이에요. 진명이가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아, 그래 들었어. 내가 맞아. 이럴 수가 있어? 분명히 전 집으로 하기로 명예 변경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이제야 좀 상황을 파악한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만 우리 시아버지 아니 아버지랑 같이 나가 볼게요. 오늘부터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시작할 거니까 일주일 내로 짐을 싸서 내 집에서 다 나가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었던 주말에는 신가 배달 설치를 주문한 가구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사차를 필사적으로 막아 세우더라고요. 죄송한데 그 가구들이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 미안한데 여기 적혀있는 집으로 가주세요. 저희 동생 집이에요. 그러자 시누이가 남편을 말리면서 자기 집이라고 소리쳤어요. 아니, 아직 소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집은 네 명이 집이야. 명의가 다시 언니 것이 될지 떨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가구가 들어오는지 맡게 되었는지 그래서 오빠 그냥 역시 그 동생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법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되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명의 반환 소송도 진행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구입해서 저에게 증여했다는 증거자료와 얼마 전까지 제 명의였던 증거, 그리고 남편과 제가 작성했던 부부간 명의 신탁계약서도 제출했어요. 결국 저와 시아버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집은 다시 제 명의가 되었고 전 남편은 영희를 도용한 것에 대해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도 수월하게 진행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게 되었죠. 수입이 부족했지만 전 남편이 한 집들을 함께 지켰답니다. 아이들을 키울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요. 그렇게 그 집이 다시 제 명의가 되던 날 끝까지 집에 놀러 앉아있던 이전 시누이를 바로 쫓아냈어요. 자, 이제 확실히 이 집은 내 것이야. 그동안 아주 집 생겼다고 으스대던 남의 집을 그렇게 쉽게 집어삼킬 수는 없는 거거든. 이제 당장 나가서 예전 집으로 돌아가. 말도 안 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미 내 것이 된 건데 어떻게 명의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어? 마음대로가 아니고 법적으로 되찾은 거야? 그걸 몰랐던 내가 멍청한 거겠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아주 화딱지가 치미니. 아직 예에 차리려 할 때 알아서 나가.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이전 신위에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전 남편은 이미 시댁으로 쫓겨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이혼 소송을 도와주던 시아버지를 통해 들은 내용이었고 며느라 명이 돌아오면서 서류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들이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었나 봅니다. 그것도 1억이 넘는 금액까지 받은 것이었어요. 아, 전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명의 집을 가져가기 전에 빌린 줄 알았어요. 시기를 생각해보니 정말 그때였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명의 만난 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면 아들의 빚으로 처리될 거예요. 집 담보는 풀리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인간 정말 고생 좀 해야겠네요. 전 남편도 집 담보로 대출을 하지 않았던가요? 이전에 받은 돈을 이용해 그것을 펑 쓴 것이었기 때문에 1억 원이 아닌 2억 원이 넘는 돈을 펑펑 쓰고 다닌 거예요. 2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집을 샀거나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골프를 쳐서 신우의 부자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샀거나 요청해보고 부자인 신우의 남자친구와 노는데 사용한 거예요. 신우의 남자친구가 부자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과 비슷하게 노는데 돈이 필요했을 테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혼한 것이 얼마나 다행했는지 마음이 씻기네요. 그래서 전 남편은 결국 빚쟁이가 되었어요. 본인 빚을 제 집으로 가져가서 없애려고 하다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 남편은 저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비디야, 여보, 좀 도와줄 수 있니? 내가 2억이 넘는 빚을 언제 상환할지 모르겠어. 이자만 더 고려하면 월급이 남지 않는 느낌이야.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해. 우리는 이제 남인데 내가 집담보로 1억이 넘지 않는 돈을 빌렸어. 왜 빚이 2억이 넘게 됐어? 아, 나는 동생의 이름으로 빚을 빌렸던 거야. 동생이 그 집 명의를 빼앗아 화가 나네.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어. 내가 원래 상환할 돈이었고 대답도 다 해놨는데 지금 상황상 상환할 수 없어. 만약 기한 내에 다 갚지 못하면 이자율이 더 올라간대.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우리는 이제 남이야.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아가씨가 집을 빼앗겼다고 말했잖아. 빼앗긴 게 아니라 내 것을 훔쳐갔다가 돌려준 거야? 너도 정말 가이다. 우리 애는 사실 수술 받느라 고생하는데 비라는 놈은 이러고 다니니 한심 그 자체야. 나이 값도 못하고. 에휴, 이제 나는 빠질 테니까 너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이전 남편을 고소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실수가 터졌어요. 딱 그 나물에 그 밥인 인간들끼리 쥐어뜯고 핥기서 싸우고 있었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전 남편은 저에게 비굴한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용서 생각이 당연 없었어. 그런데 그 뒤에 이전 신이도 저한테 전화해서 바람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오빠가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못한다고 하잖아. 이게 다 내 집을 내가 멋대로 빼앗아가서 그런 거 아니야? 책임져. 당장은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드러내야 하는지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는 게 참 안 되어 보인다. 적당히 하고 골프 치러 나갔다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간 전 신우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했을지 몰라요. 드디어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새로운 인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참 이상했어요. 이제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그 인간들이 너한테 마저 고통을 줬다는 게 더 화나게 했어요. 이제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겠어요. 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인간들을 제 삶에서 끊어내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전 찬성입니다. 아버지의 얼마나 억울한지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소중하신 분이라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결정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반드시 이기고 그 인간들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빼앗아 갔는데 아버지는 돈을 포기하고 잊으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억울함이 계속 남았어요. 따라서 시어머니가 바람을 핀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 위자료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 외에도 상간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시아버지가 진행한 이혼 소송은 쉽게 진행되어서 시아버지가 승소로 끝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받은 위자료를 다시 다 토해내야 했죠. 시아버지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영감탱이가 늑 그하 혼자가 되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이제 와서 돈을 내놔라 말아야지. 당장 취소해야 해. 내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굳이 악행을 벌려서 끄집어낸 건 당신이랑 아이들이잖아. 이 며느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보니 높이 나를 지어낸 이야기가 많던데. 아,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대단해. 아, 대단해. 그러니깐 지금이라도 억울한 걸 풀고 돈도 돌려받는 게 맞지 않아. 되졌어. 몰라. 당장 이혼 소송을 취소하고 위자료 반환도 취소해. 당신 때문에 내가 빚쟁이가 되었어. 되게 생겼잖아, 그래요? 그럼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뜯어냈으면 그걸 갚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취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우리 집은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지금 딸이 만나던 남자친구도 이제 안 만나고 싶다고 해서 돈 줄 사람도 없다는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속으로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 박서 방인이 뭐니 하던 사업으로 돈만 이번 집안 자식이라도 남자친구요 아가씨랑 헤어졌어요. 그래, 헤어졌어요. 원래 박서방이랑 결혼하면 돈도 많이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 일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지 얼마 못 가 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방법이 없겠어. 옛날 일로 괜히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자료를 반환하시오. 옛날 일로 되돌아가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 당신은 여전히 변한 게 없네. 나한테 밀어붙여 모욕감을 준 일은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긴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남의 돈을 가져다 쓸 생각하지 말고 대신 나한테 돈을 갚으며 살아가세요. 아가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일은 자업자득인데요. 그 사람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저와 시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렇게 되더라도 전 남편의 아가씨와 이전 시어머니, 아지 이 세 명이 모두 빚쟁이가 된 건 도전하는 대로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서로 돕고 상황을 해결하며 살아가세요. 저는 이전 시어머니를 마음껏 비웃어 주었어요. 게다가 전 남편과 이전 신우,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가 서로 번갈아 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는 꼴이라니 가관이었지만 이전 신우가 그 빚을 잘 갚아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2억이나 되는 돈을 골프 치러 다니면서 펑펑 쓰면서 문제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자만 겨우 내면서 돈이 생기면 쓰다 보니 바쁘겠죠.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 그건 고생이 많았다. 이혼이라는 게 아무리 유리하게 끝나도 스트레스가 많은 건데 잘 버텼어. 내 예전 가족들이 너한테 너무 못난 짓을 해서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잘 지내기를 좋아해. 그래도 되지. 그럼요, 아버님 죄송해 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님도 당하신 것이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찾아갈 값진 어른은 제 아버지뿐이에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양한 일과 사람들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내가 좋은 며느리를 얻으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나한테도 가까운 가족은 아내, 너, 손주들 뿐이니 가깝게 지내자. 과거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후로는 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와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직업도 찾았어요.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직업은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벌 생각이에요. 지내기에 충분한 정도예요. 지금 생각해도 전 남편이라는 경제적인 지옥에서 탈출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안정되어 가는 중이에요. 이날을 위해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나 싶으니까요. 로는 시아버지를 포함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에게 당했던 일들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잘 해결되었기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